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 플러스입니다. 오늘은요, 일본의 집값 폭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신문 기사들 보면 일본의 집값 폭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좋은 방향으로 쓴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부동산 버블을 아주 심하게 1990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버블 붕괴에 깜짝 놀래서 이 투기 같은 게 전혀 없고 정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집을 사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일본의 경제가 성공을 해서 아베노믹스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어서 일본의 집값 상승은 착한 집값 상승이다, 이렇게 쓴 기사들을 신문 기사에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일본 집값 상승과 우리나라 집값 상승이 왜 이렇게 다른 잣대인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중요한 건 일본의 집값 상승이 과연 그렇게 실수요자들만 사서 일어난 착한 집값 상승, 즉 경제가 좋아져서 일어난 아베노믹스의 성과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본이 진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1990년 초반에 그렇게 엄청난 집값 버블 붕괴를 겪었던 일본이 과거에 정말 이 심각했던 버블 붕괴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또다시 버블 정책을 쓴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집값이라도 끌어올려서 이걸 통해서 부의 효과, 웨alth 이펙트라 그래요.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 웨alth 이펙트, 부의 효과를 노리고 일본에서 위험한 도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진짜 일본의 부동산 값 급등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일본의 금리,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금리였다 하더라도 말이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 그러면 정말 신용도가 높거나 또는 생애 최초 부동산 대출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2%가 넘는, 연리 2%가 넘는 금리를 부담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3%대에서 갑자기 6, 7%대로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부동산 대출 받은 분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 시점, 우리나라는 이미 부동산 담보대출의 금리가 6%를 훌쩍 넘어서 7%대로 이미 달려가기 시작한 상황에서 일본의 부동산 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0.5%가 안 됩니다. 여러분, 5%가 아니고 0.5%가 안 됩니다. 평균 냈더니 0.49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쳤구나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금리가 싸냐 할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이 일본의 셀러리맨들이 이제 집을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대출 금리가 0.5%면 1년에 이제 갚아야 되는 이자는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일본에서 평균 대출 금리 0.5%를 적용을 하면 4억 원짜리 집을 사도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은 한 16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믿기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집을 사면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일본에서 얼마나 세금을 공제해 주느냐 하면 4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1년에 갚아야 되는 이자는 2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공제해 줘요. 그 다음에 돈을 빌리게 되면,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4억 원을 통째로 빌리고 집을 사면 오히려 정부로부터 16만 원 한 달에 보조금을 받는 셈입니다. 1년에 200만 원씩 보조금을 받죠. 그러면 집을 안 사면 이건 완전 바보잖아요.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가 그렇게 싸냐? 그렇지는 않아요. 임대료도 일본 같은 경우는 웬만큼 살만한 집 임대료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경우도 많고요. 4억 원짜리 집 웬만큼 임대료 내려면 1, 200만 원 내야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1, 200만 원 임대료를 내느니 이건 당연히
너도 나도 16만 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한 1년에 20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집을 사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일본의 집값이 그냥 경제가 좋아져서 일본의 집값이 올랐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일본에서 금리도 낮은 상태고 여기에다가 정부의 후한 보조금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 보조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버블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글쎄요. 아베노믹스의 성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집값을 이렇게 해서 자꾸만 8년 동안 지금 이 도쿄도 23구의 집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맨션 기준으로요. 일본 사람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게 만션. 그래갖고 일본 맨션에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맨션만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맨션 가격이 한 지난 8년 동안 2배 정도 올랐는데 이런 엄청난 세금 혜택이나 저금리가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에서의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LTV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웬만한 집을 살려 그러면 뭐 투기 지역이다 그러면 뭐 LTV 40% 적용받고 뭐 그러면 예를 들어 집값의 한 40%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이런 거 거의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집값이 4억 원이다. 그럼 4억 원도 빌릴 수 있어요. 4억 원 충분히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집을 살려면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도 내야 되고 뭐 취등록세도 내야 되잖아요. 일본에서는 이것도 빌려줍니다. 뭐 한 3, 4천만 원 충분히 빌려줘요. 그래서 4억 원짜리 집을 살 때 4억 3천만 원 빌리는 게 가능하냐? 일본에선 가능합니다. 4억 원짜리 집인데 4억 3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이게 일본의 지금까지 이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 일본에서 집을 산 세대를 보면 이 6080 세대, 4050 세대가 집을 산 게 아니고요. 2030 세대가 전체 주택 구입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2030 세대가 이렇게 많이 샀느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집값 버블 붕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는 주택 버블 붕괴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집 사라고 진짜 뭐 그야말로 꽃가마를 태워주는 셈이잖아요. 이 꽃가마에도 뭐 진짜로 이 일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세대인 4050 세대는 집을 잘 안 사고요. 2030 세대가 집중적으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집을 사는 행태에 좀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 집값의 80% 이상을 빚내서 사는 사람이 3분의 2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의 5분의 1가량이 아예 진짜 전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짜리 집을 사면 4억 3천만 원 빚을 내는 사람이 전체 주택구입자의 5분의 1이나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과거에는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과감하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구입자의 3분의 2가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가 진짜 어려운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8년 동안 이 아베노믹스 그 전부터 쭉 쌓였던 이 8년 동안 집값이 막 급등했던 그 도쿄도가 그 가격이 계속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런 엄청난 저금리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일본은 이 가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일본의 정부 부채가 엄청나거든요. 일본은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을 걷어서 이 국가의 재정에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걷었다. 그러면 20억에서 25억 원 정도를 뭐에다 쓰느냐?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지금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라 기준금리가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 갚는 이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2030 세대에 엄청나게 돈을 빌려놔서 그 집을 있는 대로 샀고 그 다음에 정부는 저금리로 국가 부채 엄청나게 늘려난 상태라서
일본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꿈을 꾸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걸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엔화를 집어 던지고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엔화 가치가 자꾸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경제가 되었구나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엔화가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동안은 일본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찍어 눌렀습니다. 그게 아베노믹스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아베노믹스로 이제는 일본의 부채 구조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겁니다. 아베노믹스는 저는 전형적인 님티 정책이라고 봅니다. 님티라는 건 뭐냐면 not in my term. 그래서 내 임기 동안만 잘 나가면 돼. 또는 내 임기 동안만 나쁘지 않으면 돼. not in my term. 내 임기 동안만 아니면 되거든. 이라는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로 아베가 집권한 동안은 일본 경제가 바짝 좋아진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게 이렇게 하나하나 파헤치고 보면 뭐냐면 빚으로 만든 가짜 호황, 위험한 도박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베 이후로는 금리를 눈꼽만치만 올려도 가계대출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이 일본의 미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 그리고 일본의 정부가 모두 다 빚 갚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